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설명을 진행을 할 저 일신 회계법인의 정성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설명회를 오고 싶었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오늘 이 현장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 회계법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같이 동영상 그 자료를 조만간에 올릴 거니까요. 혹시나 그 못 오신 분들한테는 그거 같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잠깐 조금 저희가 아마 이 신청을 받을 때 그 개별 상담 신청도 별도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회계법인 지금 담당자가 문자로 그 시작 시간 한 5분 전쯤에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시간 맞춰서 저 바깥쪽에 그 상담의 장소로 가서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 그 지역 순회 설명회를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서 이제 그 기회를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회계법인의 이 점검 담당자하고 우리 수행기관의 그 실무 담당자 분들께서 좀 이렇게 포커스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비롯된 그런 좀 격차 때문에 불인정액이 발생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규정은 아무리 봐봤자 평면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게 중요하지 이게 나오지를 않잖아요. 규정만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회계법인에서 좀 잘 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이제 이런 것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캐치를 해서 정산 결과에 반영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회 할 때 꼭 당부를 드리는 그 사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규정을 우리 이제 지금 보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년도에 이제 제정된 이후에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그리고 또 매뉴얼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21년도에 나왔고 22년도에 지금 개정이 돼서 매뉴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정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한번 이렇게 줄 쳐가면서 꼭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 내가 규정을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눈으로 꼭 규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실제 사용을 하실 때 이 비용을 써도 되는 비용인지 아닌 비용인지 애매할 때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거의 단언컨대 그렇게 애매하실 때는 안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애매한 비용이 있을 때는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 회계법인에 있는 이 점검 담당자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항상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삶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애매하다 싶을 때는 안 쓸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쓰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담당 회계법인, 그 담당 회계사하고 미리 한번 꼭 상의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지금 제가 규정 잘 봐야 된다,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이 두 가지가 이 뒤에 나오는 그 개별적인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설명회는 총 1시간 정도 좀 진행이 되고요.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질의응답 한 30분 정도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량이 많긴 한데,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분량이 좀 되다 보니까, 그죠? 목차만 해도 뭐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 21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 각 부처별로 이제 혼재돼 있던 사업비 규정이 최대한 하나로 좀 통일을 해보자. 물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일부 부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취지 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도입이 됐고 많이 지금 통일이 돼서 혼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보셔서 다 알겠지만 그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시면 이제 기업, 또 대학, 또 출연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으로 해서 기관 유형별로 규정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공통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종전과 뭐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혁신법 이번에 그 제정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변경된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규정을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좀 대표적인 게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당연히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들어가죠. 그죠? 인건비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혁신법 제정 이후에도 당연히 포함은 되는데 인건비 계상률 산출을 할 때는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빼고 계산해라.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해라. 인건비 계상률 산출할 때는 얘네는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인건비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건비엔 들어가는데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걸 뽑을 때는 얘네는 빼고 뽑아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좀 잘못 좀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참여연구원 이제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 씨의 참여율이 만약에 40%다. 그런데 야 이제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따로 가도 된대. 인건비 계상률에 구애받지 않고 따로 가도 된대. 그러니까 홍길동 참여율을 40%로 하는데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100%로 가자. 이제 이렇게 가시는 데들이 많더라 그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지금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협약 체결을 할 당시 때는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협약 체결 당시 땐. 그러니까 협약 체결 당시 때 홍길동이가 40%면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40%만 넣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홍길동 인건비 계상률을 60%로 만약에 변경시킬 때 그땐 굳이 얘네들도 60%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거고 우리 출연형 같은 경우에 인건비 계상률 자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같이 변동시키지는 않아도 된다. 그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인건비 계상률은 0%로 하고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특정 과제에 100% 몰아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에.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규정상에. 인건비 계상률 0%인 과제에서는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못 씁니다. 예,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인건비 계상률 관리 단위, 출연연구기관은 연급의 총액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월급의 총액 기준으로 한다.
참여율 130%가 허용이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출연연 같은 경우에 기본 사업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 포함해서 130%까지 가능한 거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요. 혁신법 도입되면서 이제 정산에서는 이제 가장 큰 변화였었는데요. 연차별 정산을 하던 것이 이제 단계별 정산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종전에는 1차년도 끝나고 잔액은 반납, 2차년도 끝나고 잔액 반납, 3차년도 끝나고 잔액 반납 이렇게 하던 게 만약에 1, 2, 3차년도가 하나의 단계 기간이라면 이게 하나의 기간이니까 1차년도 끝나고 잔액 남았다고 반납하지 말고 2차년도로 넘기고 2차년도 잔액 남았어도 반납하지 말고 3차년도로 넘겨서 3차년도 1단계 끝난 시점에서 한꺼번에 반납해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다 아실 건데 그러다 보니 사업비의 규정도 모든 게 다 단계 기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계산 기준, 뭐 한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모든 거는 연차 예산 기준이 아니고 단계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 인건비의 20% 이런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얘기하는 연구수당은 1, 2, 3차년도에 합산한 연구수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얘기하는 인건비는 1, 2, 3차년도 합산한 인건비를 가지고 20%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연도에 특정 연차에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뒤에 나오는 규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단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년도에 이제 혁신법 제정이 됐는데 22년도에 또 개정이 됐죠, 그죠? 뭐 지금 이미 시기가 좀 많이 지났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잠깐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논문 저순 출판 비용 같은 경우에 종료 2년 후까지 사용 가능한데 중요한 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처 규정에 이런 비용들 종료 2년 후까지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거나 해당 사업 공고에 이렇게 2년 후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년 후까지. 근데 지금 전문기관들의 의향을 들어보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여서 거의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보안수당이라는 게 신설이 됐고 현금 인건비 대상 교환 범위가 명확화됐는데 요거는 뭐 문구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영리기업 연구실 운영비 수정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쓸 때 이제 제약사항이 있었죠. 그 협약 시에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만 쓸 수 있다는 게. 근데 협약 시 제출한 대로만 쓰지 않더라도 사전 승인만 득하면 변경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좀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승인 대상에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계획 변경도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또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구입을 변경할 때 종전에 사전 승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임차를 변경할 때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추가가 됐다. 21년도 혁신법 여기 나오면서 우리 기업에 아주 족쇄가 됐던 규정이 있었는데 영리기업의 현금 인건비 비율 한도가 있었어요. 연구비 현금의 50%라는 그 한도가 있었는데 시류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제정될 때 요건 이제 아마 그 규정 만드신 분이 약간 조금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행기관 간 거래는 무조건 금지였었는데 이제 문구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됐어요. 수행기관 간 거래는 무조건 금지였는데 이제 비영리기관 공동활용 시설 장비 사용 비용이라든지 시험검사 분석 비용은 수행기관 간 거래라도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다시 좀 바로 잡았습니다.
연구수당은 단계 기간 간의 이월을 금지한다. 이거 명확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구수당은 단계간 2월 안 된다. 뭐 승인 대상도 아니다. 그냥 금지다 얘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기본 점검 사항. 이 기본 점검이라 하면 이제 저희 회계법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계법인이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산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요 지금 내용은 지금 저기에 이제 제 PC가 있는데 제 PC에 그 템플릿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변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진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각종 한도, 이제 비율 준수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요새 다 아시겠지만 지금 RCMS나 이지바로를 통해서 다 연구비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감독기관, 뭐 대외 감사기관 이런 데에서 이제 점검을 하기가 너무 편해진 거죠. 특히 이런 한도 같은 거. 그냥 엑셀로 다운 한번 딱 받아가지고 RCMS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엑셀로 쫙 다운 받아가지고 나누기 한 번만 하고 쭉 긁어내리면은 각종 한도 준수되지 않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관들이 분명히 이런 거는 놓치지 않고 볼 거기 때문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요거는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빙들 열어보기 전에 사용 실적 보고서만 가지고 요거 먼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뭐 다 뭐 비율이니까 뭐 얼마에 뭐 몇십 % 내에서 써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은 뭐 어려운 거가 없고요. 근데 이제 요 맨 위에 거 우리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이 될 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현금 인건비 예산이 1억이었다. 근데 인원이 더 필요해. 인원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1억 2천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인건비 예산이 1억이었는데 2천만 원을 추가해서 쓰려고 하면 그래 왠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느낌적으로도 승인을 그래 받아야 될 것 같은 게 공감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현금 인건비 증액될 때 승인 받으라가 아니라 총액이 변경되면 즉 감액돼도 승인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이 안 됐어요. 신규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규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 현금 예산 1억이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쓴 거예요. 채용이 안 돼서. 아니 그럼 못 쓴 것도 안타까운데 이걸 왜 승인을 받으라는 거냐. 응? 왜 승인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건 거죠. 못 쓴 5천만 원을 그러니까 현금 인건비 못 쓴 5천만 원을 반납하겠다. 만약에 난 그냥 반납할게. 이러면 뭐 승인 안 받아도 되죠. 승인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 이 5천만 원 이게 도대체 얼만데 내가 제로비로라도 뭔가 해서 좀 과제에 모자란 비용을 내가 좀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하려면 그 잔액을 그러면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용 실적 보고서 총괄표를 뽑아 보면 현금 인건 우리 이제 기업분들 얘기예요. 기업분들 현금 인건비 잔액이 5천이 남아 있어요. 현금 인건비 잔액이 5천이 떠 있어요. 그 총괄표에. 근데 연구비 현금 잔액을 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죠. 현금 인건비 잔액은 5천이었는데 연구비 현금 잔액이 3천밖에 없으면 현금 인건비 잔액 5천 중에 2천만 원은 뭔가에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법인에선 그러니까 인건비 현금 잔액보다 연구비 현금 잔액이 적으면 전문기관에 사전 승인 공문을 제출하세요. 그런데 수행기관에서 저희 그런 거 받은 거 없는데요? 그러면 불인정. 그러니까 인건비 현금 잔액 5천인데 연구비 현금 잔액이 2천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 승인을 받은 게 없다 공문을, 그럼 3천만 원 불인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불인정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 연구수당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돼서 한도가 적용된다.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돼서 적용된다. 요거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나머지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비율이나 한도 점검 사항들 외에 또 저희가 좀 이게 유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참여연구원 현황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라. 근데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잘 갖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은 기본적으로 RCMS나 이지바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홍길동의 참여율이 실제로 40%에서 60%로 올라갔어요. 홍길동 씨가 40에서 60으로 참여율이 올라갔어. 근데 깜빡하고, 그러니까 돈은 40% 받아가다가 60%로 받아갔는데 깜빡하고 RCMS에 참여율을 변경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40%로 계속 해놨어요. 그러면 20% 추가된 금액만큼 불인정.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기간도 기간도 만약에 이제 잘못 설정을 RCMS에 해놓으면 일단 회계법인에선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참여연구원 현황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청년 인력 의무 채용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의무 채용하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의무 채용 인력을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해당 인건비, 그 해당자의 인건비만큼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다. 얘는 사전 승인 받으면은 다른 걸로 전용을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아니고 청년 예산은 무조건 반납이에요. 못 쓰면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22년도 혁신법 매뉴얼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 인건비 연구수당 자계자 이체 시기를 주의하시라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자계자 이체가 안 된다. 선자계자 이체는 이제 금지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 회사 급여일이 25일이었어요. 우리 회사 급여일이 25일이면 종전엔 저희가 정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수행기관에서 자계자 이체를 받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 자계자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인건비 자계자 이체를 받아갔는데 그걸 한 22일쯤에 받아갔다. 우리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건 25일인데 조금 빨리 갖고 간 거예요. 한 22일 정도쯤에. 그럼 저희는 그냥 그래 며칠 동안 자금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고 기업 내에서 그러니 그거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냥 한 2, 3일 정도 먼저 빼간 거 그래 이 정도는 넘어간다 했는데 이제는 명시적으로 금지. 25일이 급여면 실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자계자 이체 받아라. 그 선자계자 이체는 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10개월 동안 선자계자 이체를 받아왔는데 어떡하죠? 이제, 그죠? 그런 데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지금. 애석하지만.
선자계자이체를 이미 지금 10개월 동안 받아왔던 기업들은 전액 다 복원시켜야 됩니다. 전액 복원시키시고 월별로 이렇게 다시 끊어가지고 일단 재집행을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복원시키고 재집행까지 못하게끔은 아닌데 일단 복원시키고 월별로 끊어서 재집행을 해야 정산시에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냥 내비뒀다, 복원 안 시키고 선자계자 이체 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비뒀다, 저희 최종 정산할 때 정말로 불인정합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사용일자 확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시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뭐 그거 다 아시죠? 워낙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기간 내 사용해야 된다. 근데 뭘 하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를? 내가 뭘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 시키면 그게 연구개발비 사용된 거 아니야? 12월 31일까지 계좌이체만 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재료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재료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거래처로 계좌이체 됐다고 해서 내가 얘를 사용한 게 아니고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요.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최종 결과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최종 결과물이면 요 재료가 이 최종 결과물에 탁 부착될 때, 탁 부착되는 순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무슨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다. 디자인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과제 결과에 어떻게든 탁 반영이 될 때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재료를 2,000개를 주문을 했어요. 12월 31일 날 2,000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연도 1월 3일 날 이제 실사를 나가 본 거예요. 담당 간사하고 회계사하고 실사를 나가 보니까 2,000개 들어온 것 중에 1,500개가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다. 과제는 종료됐는데 12월 31일 날. 그럼 1,500개는 불인정입니다. 22년도까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이 안 됐잖아요. 연구개발 과제에. 즉 이제 그런 개념이고, 회계법인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부착될 때 언제 부착이 됐는지 몰라요. 저희 회계법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신용카드 사용권 같은 경우는 카드 긁은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 날짜에 카드가 긁혀졌으면 일단 그날 사용된 걸로 일단 보자. 이제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기간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마 이제 그 상시점검 보완 요청 사항에 보면 검수조서를 제출하세요. 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제 막 이렇게 보완 의견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엄청 귀찮죠. 검수조서 이거 언제 다 만드냐. 근데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물어보실 때 그것만 물어보세요. 사진을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근데 저희는 사실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는 검수조서랑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검수 일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서 일자를 보는 거죠. 왜냐? 그 일자가 사업기간 이내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저희는 사진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진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고요. 날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딱 저희가 이제 받잖아요. 그럼 보통 그래요. 첫 페이지에는 이제 제목이 나올 거고, 한 장 딱 넘기면 날짜가 나오죠. 23년도 1월 16일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2년도에 보고서가 안 들어왔잖아요. 23년도에 들어온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쓰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불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주의하셔야 된다. 매입부가가치세, 아무튼 당연한 얘기인데, 환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환급이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 여부 불구하고 실적에서 빼야 된다. 수행기간 간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하지 말라. 다만 수행기간 간 거래야 이제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시면 되는데, 예외사항들은. 근데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 임직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 인정이 되지 않고 연구비 유용으로 제재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요새 아시겠지만 이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일어나면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RCMS에서 알람이 뜹니다. 임원이 동일한 회사 간의 거래였다. 주주가 주주인 거래처하고 지금 거래가 일어났다. 알람 다 떠요, 이거. 연구실 운영비 쓰실 때 우리 기업들 이 계획서 제출을 하고 그 내역에 맞춰서 쓰셔야 된다. 요렇게 좀 추가적으로 아까 한도 요 비율하고 지금 요런 내용들 주의해서 한 번 더 챙겨 보시면 불인정 받을 게 현격히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규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주의할 점들,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목, 세목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 인건비, 참여연구원, 비영리기관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근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되려면 연구 부서에 속해야 된다. 연구 부서라 함은 산학협력단은 아니고 출연연 같은 경우도 연구 지원 전담 조직은 제외를 한다. 실제 연구를 하는 부서에 소속된 지원 인력. 인건비에는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포함된다. 학생인건비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연구시설 장비비, 구입, 임차비, 운영, 유지비. 근데 유지 보수비 여기 나오죠. 유지 보수비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기대하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유지비도 쓸 수 있네? 유지보수비도 쓸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묵혀뒀던 모든 그 오래된 장비에 이 유지보수를 이 틈을 타서 한번 일제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유지보수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과제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장비 또는 본 과제에 현물로 투입된 장비, 현물로 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쓸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연구 재료비는 구입비, 제작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고 연구실 운영비에 보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구실 운영비고
사무용이 아니라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그냥 개별적인 세세목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들어간다. 뭐 그 밖의 비용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연구 활동비는 제가 간접비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연구자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이 뒤에 페이지에서 연구 활동비하고 간접비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비건 간접비건 전부 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간접비도 당연히 연구 개발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간접비도 당연히 관련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직접비의 경우에는 아주 강한 관련성이 필요하다. 강한 관련성. 이 강한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측정이 되냐, 개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냐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기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전기세. 우리 공장에 전기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과제 때문에, 과제에서 이제 뭐 시제품도 한번 돌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 전기세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 그 더 나온 부분만큼은, 그래, 과제 때문에 나온 거니까 과제비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시운전 때문에 얼마의 전기세가 더 들어갔는지를 개별적으로 측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짐작은 되는데, 대충 추산은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얼마라고 증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일단 직접비로 못 간다.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의 전기세, 공공요금, 공과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풍력발전기를 개발을 한다고 쳐봐요. 풍력발전기를 저기 서해안 모래사장에다가 탁 심어놓고 시운전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전기가 필요해요. 가동을 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IoT 서비스를 거기다가 같이 녹여넣기 위해서 통신 서비스 업자한테 그 뭐죠? 뭐 그 ICT 기술이나 뭐 IoT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별도의 네트워크 이용료가 그 시제품에 탁 나온다. 뭐 시제품에 용수가 들어간다. 용수가 필요하다. 그럼 용수도 딱 얼마가 계량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비에 뭐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이나, 아까 그 모래사장 이용할 때 뭐 지자체에다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딱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게 정확한 거, 그런 거는 연구 활동비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공장에서 분명히 전기료가 더 들긴 했는데 얼마가 더 들었는지는 내가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막 엑셀로 뭐 수식을 짜서 뭐 비율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러면 간접비다. 그런 거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활동비에 보면 특허 동향 조사비가 있고, 간접비에는 특허 출원 등록비가 있어요. 요거는 왜 구분이 되냐면, 사실 특허 출원 등록비는 그 과제 개발이 사실은 끝났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정 절차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개발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비는 아니에요. 개발 이후에 발생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고했으니까 간접비로 해줄게. 간접비로 수고했으니까 원래 연구개발비는 아닌데 간접비로는 내가 해줄게.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특허가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경쟁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저거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비용들, 이거는 개발 활동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비로 한다. 전시회 참가를 한다. 전시회 참가를 하는데 이미 개발된 제품을 들고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 부스를 만들고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러면 사실 그건 개발 이후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제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수고했으니까 그래 간접비로는 해줄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시회를 참가를 하는데 그게 아까 특허랑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수요자는 지금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해서 내 제품의 설계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전시회 참가비는 직접비의 활동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또 질문을 하실까 봐 그런데 우리 뭐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또는 그 순수 연구개발 과제 말고 그 R&BD 같은 과제들, 이런 경우에는 홍보 자체가 과제의 목표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직접비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순수 R&D 과제는 이런 홍보 목적의 전시회 참가비는 간접비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통 불인정 기준, 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주류 유흥성 비용, 또 중복 비용 이런 거 안 되고요. 이제 기업인데 법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간의 그런 비용들,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내부 외부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쓸 수는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해줘야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인정을 안 받으면 못 쓴다. 임차료. 수행기관 내부 비용, 수행기간 간 비용은 안 된다. 원칙은.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뭐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뭐 숙박시설 이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들 예외적으로 해주고, 수행기간 내 수행기간 간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해주겠다. 시험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들 해주겠다. 출연료 같은 경우에 본원과 분원 간에 발생한 비용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공통 인정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 즉, 내가 정당하게 썼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증빙을 가지고. 그래서 증빙을 제출을 충분히 못 하시면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증빙이 부족하다고 불인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수해야 된다. 아까 사업기간 내에 써야 된다. 이거 아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거죠. 수행기간 내에 써야 된다라는 거. 연구비 카드 써야 된다. 계좌이체 형태로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 사용 기준, 아까 설명드린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급여를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데 인건비 계상률에는 이런 건 빠진다.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빠진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관련 법령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 기준을 세우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인건비에서 좀 이슈가 있는 건데요. 외부 인건비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외부 인건비 쓰실 때는. 그러니까 내부 인건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외부 인건비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회사의 인력만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기가 불충분해. 그래서 외부의 훌륭한 분을 좀 모셔다가 과제에 투입시키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일단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연구소에 계시는 박사분을 우리 과제의 외부 연구원으로 투입시키겠다? 안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을 내가 외부 연구원으로 참여시켜서 외부 인건비를 주겠다?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줄 수 있다는 거냐, 외부 인건비는? 일단 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출연 연구기관의 그런 박사분들, 출연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돼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면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인건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물 인건비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죠. 아니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분들은 원래 회사에서 돈을 받잖아, 월급을. 과제를 수행하건 안 하건 간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왜 지원을 해줘? 이런 거죠. 그죠? 아니,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대학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월급을.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현물 인건비 지급 대상자한테는 외부 인건비도 못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혁신법 매뉴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내부 인건비로 현금 인건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외부 인건비 현금도 줄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예외를 둔 거고. 교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14조에 따르는 교원분들이 이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런 분들인데, 14조에 따른 교원분들 중에 직장가입자 아닌 강사분은 현금 인건비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들도 외부 인건비 받을 수 있고, 요 분들 뺀 나머지 고등교육법 14조 적용받는 교원분들, 영리기관 소속의 임직원분들은 외부 인건비 못 받는다. 왜냐? 현물 인건비 대상이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주는데 현금 인건비 계속 준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나중에 불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부 인건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연구시설 장비 공통사용기준 한번 보시죠. 뭐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돼야 된다. 재료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연구활동비 아까 설명드린 내용 뭐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행기관에 소속되신 분들끼리만 회의비는 쓸 수가 없다. 근데 주간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간 위탁연구기관, 이렇게는 회의비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콘소시엄들 간에는 이제 다른 기관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간 공동, 주간 위탁, 위탁 공동 이렇게는 회의비 쓸 수 있다.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먹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뭐 10만 원, 이게 또 질문 나오는 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답변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10만 원 초과 회의비냐 10만 원 이하 회의비냐. 근데 보세요. 뭐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10만 원 이하 회의비도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내용까지 적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엔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나아요. 뭐 10만 원이 넘든 10만 원이 안 되든 간에. 뭐 내용이 빠졌다. 만약에 10만 원 이하라도 10만 원 이하면 내용은 안 적어도 된다. 이러면 이게 규정이 의미가 있는데 내용도 적고 참석자 명단도 적고 해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 초과나 10만 원 미만이나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이 회의록을 그냥 차라리 작성하시는 게 편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시 현금 계산 가능하다. 뭐 장비랑 비슷하죠, 느낌이.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입이 되면은 현금 계산 가능하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이용을 할 때 보통 사용 계약 기간이 있어요. 뭐 보니까 여기 사용 계약 기간 최소 단위 뭐 초과하더라도 계산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과제가 2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금 우리가 필요해. 그래서 공급사한테 우리 이거 좀 쓸게요. 그랬더니 우리는 1년 단위로밖에 공급을 안 해드리는데요. 이러는 거죠. 과제는 2개월 남았는데. 그럼 예전엔 정산을 어떻게 했냐면 2개월치만 인정받고 나머지 10개월치는 불인정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야, 그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는데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해서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최소 기간으로 계약을 한 기간까지는 과제 기간을 넘어섰던 안 넘어섰던 다 해줄게 이젠. 그러니까 아까처럼 1년이 최소 기간이다. 이제 2개월만 과제 기간이고 나머지 10개월은 과제 기간 아니더라도 1년치 다 해줄게.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최소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비용들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도 인정이 안 돼요. 수행기간 간 거래로 보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비영리기관 상호 간에 비영리기관 내부에서 전문가 활용할 때는 별도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는 줄 수 있다. 기업이 끼면은 못 준다. 비영리기관 상호간이든 비영리기관 내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수행기간 간에는 이런 케이스일 때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거고요. 연구수당 공통사용기준 요거 다 비율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 다 드린 내용이고 보안수당 넘어가도록 하고 위탁연구개발비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간접비 요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다 비율 얘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간접비에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돼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수당이라든지 간접비 같은 경우는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돼서 한도가 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죠. 여기 뭐냐면 통합 이지바로 사업이랑 통합 RCMS 사업이랑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요.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할 때 통합 이지바로 과제는 전 단계 2월금도 포함을 해서 몇 % 사용했는지 그거 따진다는 거고 통합 RCMS는 전 단계 2월금은 고려하지 않고 이번 단계 본 예산만 가지고 사용 비율 따지겠다. 직접비 사용 비율 따질 때 그런 내용이고 하나 그냥 주의하실 건 통합 이지바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접비 한도 구할 때 적용되는 직접비 사용 비율에는 분모의 전 단계 2월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요거 때문에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직접비 사용 비율 높여주려고 분모에서는 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비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간접비도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분모에서는 좀 빼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물 포함 여부. 뭐 아까 제가 뭐 직접비의 40%냐, 뭐 인건비의 20% 이럴 때 그 직접비, 인건비 이런 데에는 현물이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냐, 빼서 얘기하는 거냐, 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간 유형별로 좀 차이 나는 것들 뭐 정리했는데, 요거 그냥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기업들에 대해서 별도 규정 나와 있는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자계자이체 안 된다. 현금 인건비가 총액이 변경되면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청년 신규 채용 시 우리 그거 있어요. 우리 규정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의 액수만큼 현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저 이 얘기 듣고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이게 이해하셨던 분 계시나요? 제가 저는 아무튼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청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가?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된 게 이런 거죠. 우리 인건비를 RCMS에서 받잖아요. 그죠? 인건비 현금, 그러니까 현금 인건비. RCMS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통상적인 경우 그랬죠. 우리 민간부담금 전부 다 입금시키고, 민간부담금, 우리 이제 과제기간 초에 민간부담금 전부 다 입금시키고, 이제 인건비는 그 해당 월마다 참여연구원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죠.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민간부담금 처음에 한꺼번에 입금하려고 하다 보니, 기관이, 우리 기업에 자금 부담이 생긴다. 지금 코로나 시절인데, 자금 부담이 생기니까, 이러지 말고, 청년 인력 우리 추가 채용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금액만큼은 민간부담금 입금 안 해도 돼. 자금 부담 완화해 줄게. 그러니까 인건비로 쓰일 금액만큼은 넣고 주지 말고, 그러니까 넣고 주지 말고 갖고 있다가 그냥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줘라 이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줘라.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주는 거, 이게 우리 현물 인건비잖아요. 그죠? 현물 인건비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현물로 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현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그러니까 현금 부담금 감면되고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업들 이제 현물 산정하는 방식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업들 이제 가장 괴롭히는 연구 활동비에 연구실 운영비 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읽다 보면 막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주 들여서 이렇게 좀 요 표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소모성 비용이냐 비소모성 비용이냐 이렇게 일단 하나 구분을 하시고요. 소모성 비용은 사무용 소모성 비용이냐 사무용이 아닌 일반 소모성 비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소모성 비용, 즉 사무용이 아닌 일반 소모성 비용, 예를 들어서 실험실의 세제, 실험실의 장갑 이런 것들은 못 산다. 기업은 비영리기관 말고요. 기업은 못 산다. 아무리 과제에 진짜 투입돼도 기업은 일반적인 소모성 비용, 사무용이 아닌 일반적인 소모성 비용은 못 산다. 그러면 사무용 소모성 사무용품은 예를 들어서 종이, 펜, 잉크 이런 거는 필요한 만큼 써라. 필요한 만큼 써라. 사무용품은, 소모성 사무용품은 필요한 만큼 써라. 그러면 이제 소모성 비용은 해결됐죠. 그죠? 사무용이냐, 사무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비소모성 물품, 다양합니다. 비소모성. 예를 들면 제가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요 포인터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포인터는 비소모성이에요. 근데 이 포인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는 소모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모성 비용이니까 안 된다는 건데, 이제 요 포인터 같은 경우 이제 비소모성 물품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용 소프트웨어, 냉난방, 환경유지, 기기 비품, 각종 범용성 비품류 등 비소모성 물품은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연구실 운영비 활용계획서를 협약 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22년도 변경사항 얘기하면서 요거 변경될 때 사전 승인 받으면 변경도 가능하다. 연구실 운영비,
그 활용 계획서, 요 내역 변경하는 것도 승인받으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 특별지침이 일단 2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신규 인원에게 현금 인건비 계산 가능하다. 감염병 관련 비용을 폭넓게 인정해주겠다. 아까 연구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비용들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별 상황으로 보고 종료 1개월 전까지만 들어와도 해주겠다. 즉 12월 말 과제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들어오면 된다. 11월 말까지.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에 적극적으로 2월 승인을 해줘라. 잔액 남았을 때 반납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2월 승인해줘라. 뭐 이런 얘기고요. 22년도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3년도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협약 변경 내용, 이런 내용들 있으면 협약 변경 사전 승인 받아라.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전 통보를 받으면 된다. 산업부 혁신법 정상규정상에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최근 11월 3일에 산업부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전에는 이제 산업부 규정이 혁신법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11월 3일자 개정되면서 혁신법상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정산 받아야 되는 거는 22년도 거 정산까지는 일단 요 차이 나는 것들도 적용을 하셔야 된다. 해당 규정.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그 외에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 방법, 요거는 일단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 3년간 저희 회계법인에서 실제 정산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 불인정 됐었는지 좀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대표적인 A기간, B기간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니까 뭐 금액 초과된 것들, 뭐 과제 관련 없는 것들, 계산기준 한도 초과, 아까 협약기간 외에 사용된 거, 제가 아까 사용일자 얘기 드렸죠, 그죠? 협약기간 외에 사용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또 B기간 같은 경우도 과다집행, 계산기준 한도 초과, 협약기간 외에 사용, 뭐 적격증비, 미제출 이런 것들 불인정이 됐습니다. 이거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 이게 비율이라든지 이 사용 일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규정만 조금 정확히 적용을 해도 불인정 안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설명 여기까지 마쳤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